안녕하세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개론 수업 1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P300 기반의 BCI의 원리와 연구 동향, 그 다음에 이 매틀랩 기반으로 해서 P300 데이터를 불러 읽어오고 분석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없이 바로 이제 뇌파로부터 P300 데이터를 추출해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타이핑하고 싶은지 예측을 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까지를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SVP 방식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SSVP를 매틀랩 기반으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는 SSVP와 관련된 뉴럴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에서 뒤통수 쪽에 있는 옥시피탈 롭이 시각과 관련된 정보 처리를 한다고 배웠었죠. 이 시각 처리를 하는 것은 이제 이 옥시피탈 롭만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정보 처리를 해서 그 신호들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패스웨이를 통해서 신호가 처리가 되게 돼요. 이 아래쪽에 보이는 패스웨이를 벤츄럴 패스웨이라고 부르고 위쪽에 보이는 이 패스웨이를 도살 패스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벤츄럴 패스웨이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처리를 하게 되고 도살 패스웨이는 공간과 관련된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V1, V2, V3 이렇게 여러 개가 적혀 있는데 V1이 가장 먼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이고 이 V1을 우리가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라고 부르고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V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에서는 우리가 보는 물체의 윤곽선을 인식을 하거나 또는 이런 사물들이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는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정보 처리를 해주게 되고 또 이제 V2 영역, V4 영역 뭐 이런 영역들은 이제 세컨더리 비주얼 코텍스, 뭐 서드 비주얼 코텍스, 뭐 포스, 피프스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V2 비주얼 영역에서는 사물의 표면과 관련된 속성을 인식하는 정보 처리를 하고 뭐 V4 영역에서는 컬러나 이 오브젝트의 모양을 인식하는 이런 정보 처리를 하게 되고 또 V5 영역 같은 경우는 미디얼 템포럴 에어리어여서 M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모션 인식과 관련된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V1, V2, V3, V4 그 다음에 이제 V5는 MT라고도 부른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미들 템포럴 에어리어라 사실 여기는 좀 정확하지가 않고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 칸델 책에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베어 책에 나와 있는 건데 둘 다 이제 신경과학 쪽에 굉장히 바이블 같은 책인데 그 MT 영역, V5 영역은 지금 한 요 정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원숭이를 기반으로 그린 거고 오른쪽은 사람 기반으로 그린 건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잘못 표시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V5는 한 요 정도 영역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뇌에서 시각과 관련된 정보 처리는 옥시피탈 로브에서 주로 처리를 하긴 하지만 이제 이 프라이머리 비주얼 코텍스에서 정보 처리를 시작을 해서 이제 두 가지 패스웨이를 거치면서 정보 처리가 일어나게 되고 벤츄럴 패스웨이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그 다음에 도살 패스웨이에서는 이 보는 것들이 어느 공간에 있는지 정보 처리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V1, V2, 뭐 V4, V5 뭐 이런 영역들이 어떤 정보 처리들을 하는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 자극을 보는지에 따라서 옥시피탈 로브에서 측정되는 뇌파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초에 6번 깜빡이면 이걸 이제 6Hz 자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각 자극들 중에서 어떤 것은 6Hz로 깜빡이고 어떤 건 7Hz, 8Hz, 13Hz로 깜빡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6Hz로 깜빡이는 시각 자극을 보면 내 뇌파에서 6Hz에서 파워가 높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7Hz로 깜빡이는 시각 자극을 보면 7Hz에서 8Hz면 8Hz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주파수 대역의 시각 자극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의 파워가
높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 자극에 의한 반응은 주로 이제 OZ 채널, 그 다음에 O1이나 O2 채널에서 이제 많이 이런 변화가 측정이 되게 되고, 또 내가 6Hz 자극을 봤으면 6Hz에서만 이렇게 파워가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 자극 주파수에 해당하는 이 주파수의 배수에서도 동일하게 높게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이런 반응들을 하모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6Hz를 봤을 때 6Hz에서도 파워가 세게 나오지만 6Hz의 배수인 12Hz, 그 다음에 18Hz에서도 이렇게 높게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7Hz의 배수에 해당하는 14Hz, 이런 성분들에서도 높게 파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하모닉스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각 자극을 사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우리 뇌파 변화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모든 주파수 대역에 시각 자극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긴 할 건데, 초창기의 SSVP 연구 결과를 보면 한 6Hz에서부터 24Hz까지 시각 자극을 사용을 할 수 있다. 또 이게 0.2Hz 간격으로 시각 자극을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고, 현재 SSVP 연구들은 이거보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으로 깜빡이는 시각 자극을 이용을 해서 내가 어느 곳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마우스 커서나 전동 휠체어나 이런 각종 전자제품들을 제어하는 기술이 SSVP 기반의 BCI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SSVP 기반의 BCI 방법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방법이고, 현재 BCI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P300과 마찬가지로 SSVP 방식도 시각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다른 단점으로는 눈을 피로하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이 시각 자극이 계속 빠르게 깜빡이는 걸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피로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 뇌전증을 유발하는 이런 부작용들도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SSVP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자극에 의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피험자가 따로 트레이닝을 하거나 P300과 같이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이 데이터를 찍어줄 필요는 따로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으로 애큐러시가 굉장히 높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P300, SSVP, SMR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정확도가 높고 속도도 가장 빠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렇게 트레이닝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BCI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SSVP 방식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SSVP 기반의 BCI 방법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SVP 기반의 BCI 방법들은 시각 자극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자극에 대한 패턴 중에서도 시각 자극의 모양을 어떻게 주는 게 좋은지, 또는 시각 자극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지, 또 시각 자극 간의 간격, 거리는 얼마나 돼야 되는지, 또는 시각 자극을 어떤 색으로 나타내는 게 더 이제 효과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지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모든 주파수 대역을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어떤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했을 때 SSVP 반응이 잘 나타나는지 들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각 자극을 제시할 때 P300 기반의 BCI 방법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모든 문자들을 다 띄워줄지, 아니면 이렇게 스테이지를 나눠서 단계별로 선택을 하게 할지, 이런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도 되어지고 있고, 또 이것을 컴퓨터 화면으로 나타내 주는 게 좋은지, 또는 LED로 깜빡이는 게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들과 비슷하게 시그널 프로세싱 과정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지, 특징 추출 방법은 어떤 걸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은지나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딥러닝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각 자극으로 LED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컴퓨터 화면에 어떤 패턴을 띄워서 시각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에 대한 장단점이 다른데 먼저 LED를 이용을 해서 시각 자극을 주면 컴퓨터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시각 자극을 줄 때보다 SSVP 반응이 훨씬 더 잘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또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그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시각 자극을 줄 때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주파수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LED를 이용을 해서 시각 자극을 만들면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LED를 이용을 해서 시각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LED를 켜고 끄고, 그래서 이 LED를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어떤 펄스를 만드는 그런 회로도 따로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스크린을 이용을 하면 내가 하드웨어는 따로 신경 쓰지 않고 프로그래밍이나 또는 기존에 이제 존재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시각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현을 하는데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이런 컴퓨터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시각 자극을 구현을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단점들과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 이 컴퓨터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시각 자극을 만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에 한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 모니터의 스크린은 어떤 그 주기를 가지고 화면을 계속 이제 새롭게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간격을 주사율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리프레시 레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프레시 레이트 주사율이 60Hz다. 그러면 우리 컴퓨터 모니터가 1초에 60번씩 화면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빠르게 변화를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어떤 자극이 이 주사율에 맞게 가장 빠르게 변한다라고 하면 한번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60번을 하는 게 가장 빠른 자극이 되겠죠. 근데 한번 켜졌다 꺼지는 게 한 주기가 되니까 내가 내 컴퓨터 모니터의 주사율이 60Hz다라고 하면 가장 빠른 자극은 이 주사율의 반에 해당하는 30Hz까지밖에 생성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상의 시각 자극을 만들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주사율이 60Hz라고 하면 내가 30Hz까지의 신호를 만들 수 있지만 이때 그러면 뭐 1Hz부터 30Hz까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사율 분의 2의 배수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 사이사이의 자극의 변화를 만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60Hz의 주사율을 갖는 모니터다라고 하면 30분의 1의 배수에 해당하는 그런 주파수 대역만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2010년대쯤에 이제 제안이 된 방법을 통해서 이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은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하모닉 성분에 대한 것들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Hz로 깜빡이는 시각 자극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반응이 10Hz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거의 배수인 20Hz, 30Hz, 40Hz에서도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10Hz에 대한 자극에 대한 반응과 20Hz에 대한 반응이 모두 다 20Hz에서 파워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20Hz 자극을 봤을 때는 10Hz에서 세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구분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특징 추출을 할 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런 시각 자극을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주면
내가 뭐 이 시각 자극이 5Hz로 깜빡이게 만들어줬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Hz로 깜빡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컴퓨터의 OS 시스템에서는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이런 OS 시스템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이제 스케줄 관리를 해주는데, 내가 이제 이 시각 자극을 매틀랩으로 돌린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시각 자극을만 돌리는 거에만 컴퓨터를 쓰고 있으면 괜찮은데, 뭐 인터넷도 하고 있고 어떤 동영상도 플레이가 되고 있고 뭐 그렇다면은 그곳에도 이제 컴퓨터 리소스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OS가 CPU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속 동일한 계속해서 균일하게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과 이 CPU를 나눠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시각 자극이 제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단점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무겁다면은 내가 딱 그 시각 자극 사용 용도로만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시각 자극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 굉장히 빠르게 변해야 된다. 그러면 컴퓨터의 계산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시각 자극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자극 제시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을 고려해야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이용을 해서 이제 SSVP 자극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SSVP의 시각 자극을 사용을 할 때 주사율 분의 2만큼의 비율의 주파수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고, 그것이 이제 최근에는 해결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왜 안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은 일단 주사율이 60Hz인 모니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위에 있는 그림에서 이렇게 세로의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화면이 리프레시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시각 자극을 10Hz로 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선들이 총 60개가 있는 것이고, 이 10Hz의 자극은 1초에 10번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 되는 거니까 60Hz로 변한다고 할 때 3번은 ON이 되어 있고 3번은 OFF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10Hz로 반복이 되게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시각 자극을 11Hz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11Hz 11번 변하는 이런 사이클로 시각 자극을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 화면이 리프레시 되는 시점과 이 11Hz가 신호가 변하는 시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Hz로 시각 자극을 주려면 이때 이제 ON에서 OFF로 변해야 되는데 이때는 화면이 리프레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지 않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11Hz 간격으로 시각 자극이 깜빡이도록 이렇게 작성을 한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는 내가 변하게끔 해준 이 시점에 화면이 변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 이전에는 주사율 분의 2의 배수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각 자극으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2010년도에 새로운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이 제안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같이 이런 시그널이 변하는 시점을 근사화해서 화면이 변하는 시점과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얘가 이 시점에 변해야 되는데 이때 화면이 변하지 못하니까 그냥 화면이 변할 때 이렇게 바꿔주고, 또 이때도 이때 딱 정확하게 변하지 못하지만 얘를 근사화해서 화면이 변할 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11Hz로 시각 자극이 주어지는데 딱 정확하게 이 시각 자극이 변하지 못하지만 언제는 그래서 3번마다 변하고, 또 언제는 2번마다 변하고, 언제는 2번, 3번에 변하고 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근사화함으로써 11Hz의 시각 자극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뇌파를 찍었을 때도 뇌파에서도 11Hz에서 파워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근사화하는 방법,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을 통해서 이 주사율 분의 2의 배수에 해당하지 않는 주파수들도 시각 자극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각 자극에 대한 패턴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자극에 대한 패턴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패턴에 대한 간격이라던가 패턴에 대한 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각 자극에 대한 패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단일하게 검정색과 하얀색이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변하는 이런 시각 자극들도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체크보드 형태의 모양이 서로 이제 하얀색은 검정색, 검정색은 하얀색으로 변하는 이런 시각 자극들도 많이 사용이 되었고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어떤 그림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런 시각 자극도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처럼 보이는 이런 점들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는 시각 자극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색에서 회색이 됐다가 검정색이 됐다가 다시 회색이 됐다가 하얀색이 되는 이런 시각 자극들도 사용이 됐었고 또는 이렇게 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형태가 도는 거나 확장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이런 시각 자극들도 사용이 됐었고 또는 이렇게 체크보드 모양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로 모양의 시각 자극이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변하는 이런 시각 자극도 사용이 됐었고 또 어떤 빨간색이나 파란색 또는 뭐 노란색, 초록색과 같이 색깔이 변하는 시각 자극들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오브젝트의 형체나 쉐입 같은 것들을 인식하는 뇌 영역이 있고 또 색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는 뇌 영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럴 메커니즘을 이용을 한 다양한 시각 자극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 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과 하얀색만 변화하는 이런 심플 플리커 방식이 이제 고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져 왔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체커보드 형태의 시각 자극이 많이 사용이 되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에 대한 비교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졌었는데 체커보드를 이용을 했을 때에 대한 뇌파 반응이 심플 자극을 이용을 했을 때보다 더 세게 반응이 나타났더라 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었고 근데 이 체커보드 형태의 시각 자극을 이용을 했을 때는 고주파 성분에서는 오히려 이제 반응이 좀 약하게 잘 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각 자극의 주파수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시각 자극의 주파수를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크게는 로우 프리퀀시냐, 미디움이냐, 하이 프리퀀시를 이용을 하냐에 따라서 실험을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는 한 12Hz 미만, 그 다음에 미디움은 한 12에서 30,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는 한 30에서 60 사이를 하이 프리퀀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 이 SSVP 반응은 로우 프리퀀시를 이용을 할 때 반응이 가장 세게 나타났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10Hz 정도의 시각 자극을 이용을 했을 때 SSVP 반응이 가장 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16에서 18Hz 정도의 시각 자극을 사용을 했을 때 반응이 세게 잘 나타났고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이런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면 한 10Hz 정도의 시각 자극을 사용하면 가장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또 로우 프리퀀시를 사용할 때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시각 자극으로 한 5에서 25Hz 사이의 시각 자극을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시각 자극이 깜빡이는 것이 이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뇌파 반응도 잘 나오는 것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의 시각 자극을 보여주면 이렇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눈에서 이걸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해서 눈의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덜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한 15에서 25Hz 사이의 시각 자극을 이용을 하면 뇌전증에 의한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파파에 해당하는 8에서 13Hz의 시각 자극을 사용을 하게 되면 프레딕션 에러가 더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눈을 감게 되면 옥시피탈 영역에서 8에서 13Hz에 해당하는 알파파의 파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잠깐 깜빡여서 이 알파파의 파워가 증가하게 되면 이 SSVP 자극에 8에서 13Hz의 자극을 본 것으로 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레딕션 에러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SVP의 시각 자극을 선택을 할 때, 주파수를 결정을 할 때 이런 고주파와 저주파에 대한 이런 장단점들을 고려를 해서 내가 시각 자극을 어떻게 해줄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SSVP 실험에 의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SVP 실험 같은 경우는 모든 실험에서 이런 발작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적은 확률이더라도 SSVP 실험을 통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들이 논문들을 통해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97년도에 일본에서 포켓몬스터를 TV로 반영을 하는데 그때 이제 화면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이런 화면이 있었는데 이것에 의해서 한 12,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발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두통을 호소하는 이런 문제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깜빡이는 시각 자극을 볼 때 이것에 의해서 발작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험 설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에게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하면 이런 발작 현상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시각 자극을 사용을 할 때 시각 자극이 세면 셀수록 물론 SSVP 반응은 잘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런 뇌전증 현상에 대한 리스크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뇌파 반응은 조금 덜 나오더라도 이런 뇌전증 문제를 조금 더 낮추기 위해서는 시각 자극의 밝기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 자극으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우리가 앞에서 저주파와 고주파에 대한 장단점들을 살펴봤었는데 이 시각 자극이 3Hz부터 84Hz 사이에 사용이 되었던 시각 자극들에 대해서도 다 이제 뇌전증에 대한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어지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10Hz에서 20Hz 사이에 시각 자극을 사용을 했을 때 뇌전증이 발생을 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SSVP BCI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이 10에서 20Hz 사이에 시각 자극은 피해야 이런 뇌전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조금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 자극으로 사용을 할 때 검정색이나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 시각 자극을 사용을 하면 뇌전증을 발생시키는 위험도가 더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 설계를 할 때 주파수 대역을 10에서 20Hz는 좀 피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시각 자극을 너무 밝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시각 자극으로 빨간색은 피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런 모든 조건을 반드시 꼭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모든 조건을 피했다고 해서 뇌전증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이런 부작용들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에게 이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SVP의 원리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옥시피탈 로브에서 시각 자극에 해당하는 주파수에서 파워가 높게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던 방법들은
이 뇌파, 이 옥시피탈로 근처에 있는 뇌파를 파워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파워 스펙트럼에서 몇 헤르츠에서 이렇게 파워가 높게 나오는지 이 주파수를 파악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특징으로 사용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던 방법들입니다. 이후에 많은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들이 제한이 되어졌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피처 익스트랙션 방법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년대 한 중반 정도에 제한이 됐던 알고리즘으로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라는 CCA라는 방법이 제한이 되어졌고 이것을 이용한 방법과 또 이 알고리즘을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한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CCA라는 방식은 어떤 두 신호가 있을 때 두 신호 간에 선형 결합을 했을 때 이 두 신호 간의 그 코릴레이션이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선형 결합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가 있고 또 다른 신호가 있을 때 두 신호가 어떻게 해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지 그때의 선형 결합을 찾아주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제 뇌파와 시각 자극에 사용된 주파수로 이루어진 신호 간의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8채널에서 측정된 뇌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X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X1, X2, X3 뭐 이렇게 해서 X8까지 있고 이것은 1, 2, 3, 4, 6, 7, 8은 각 이제 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역별로 나온 뇌파 신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신호는 예를 들어서 내가 5Hz로 시각 자극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5Hz에 해당하는 사인 신호, 그 다음에 5Hz에 해당하는 코사인 신호를 만들어주고 그거의 하모닉 성분인 주파수가 2배가 된 거에 대한 사인 신호, 코사인 신호, 또 기본 주파수의 3배가 된 사인 신호와 코사인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게 각각 Y1, Y2 이렇게 해서 쭉 Y6까지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런 뇌파와 그 주파수, 시각 자극으로 준 주파수 5Hz에 해당하는 것과 그거의 배수인 10Hz, 15Hz에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 신호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뇌파와 이 사인, 코사인 신호들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가장 높도록 선형 결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신호들에다가 어떤 상수값을 곱해서 이걸 다 더해준 값과 사인, 코사인 신호에다가 어떤 상수값을 곱해서 다 더해줘서 나온 값. 그래서 얘와 얘의 코릴레이션이 최대가 되게 하는 이런 가중치를 찾아주는 게 CCA 알고리즘이고 이렇게 해서 얘네가 최대가 됐을 때의 두 신호 간의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파와 이 신호와 어떤 상관성이 있다면 그 상관성이 최대가 됐을 때의 코릴레이션 값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파수별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측정된 뇌파와 시각 자극으로 제시가 된 예를 들면 시각 자극이 5Hz부터 10Hz까지 사용이 됐다. 그럼 5Hz에 대한 사인, 코사인 신호와의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을 구하고 또 6Hz에 해당하는 또 사인, 코사인 신호를 만들어주고 걔와의 코릴레이션을 구해주고 그래서 10Hz까지 이런 식으로 뇌파와 코릴레이션을 구해주면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 이 코릴레이션이 가장 높은지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뇌파와 7Hz에 대한 사인, 코사인 신호와의 코릴레이션 값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면 얘는 7Hz의 시각 자극을 본 것이구나 라고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파와 얘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어떤 변화에 의해서 상관관계를 갖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와 최대가 그 코릴레이션이 최대가 되도록 변환을 시켜줘서 갖는 코릴레이션 값을 구해서 그게 주파수별로 어느 주파수일 때 이 코릴레이션이 가장 높은지를 찾아주는 방식이 CCA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CA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져 왔고 2015년도에는
앞에서 살펴봤던 이 CCA라는 알고리즘에 필터 뱅크라는 개념을 적용을 한 FBCCA라는 방법이 제안이 되어졌고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SP 알고리즘을 배웠을 때도 FBCSP라는 알고리즘을 배웠었는데 이 필터 뱅크라는 개념이 이 CCA에도 적용이 돼서 FBCCA라는 알고리즘이 또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CCA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뇌파를 바로 사인 코사인 신호와 코릴레이션을 구했다면 이 FBCCA라는 알고리즘은 뇌파를 여러 밴드 영역으로 밴드 패스 필터링을 거치고 나서 그 밴드 패스 필터링을 거친 신호들에 대해서 시각 자극 주파수별로 CCA를 구해줘서 최대가 되는 이 코릴레이션 값을 갖는 주파수가 어디인지를 계산을 해주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가장 맥스인 코릴레이션 값을 갖는 주파수 대역이 시각 자극으로 사용이 된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이제 FBCCA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CCA 알고리즘과의 차이점은 이 CCA 알고리즘 앞단에 신호를 여러 밴드 대역으로 밴드 패스 필터링을 거쳐주는 과정을 추가해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 제안이 됐던 방법은 이 n을 10개로 잡아서 8에서 88Hz에 해당하는 것을 8Hz 간격으로 필터링을 해줘서 필터링을 해주고 그 각각의 신호에 대해서 CCA를 계산을 해서 특징으로 사용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각 자극 제시 방법에 대한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연구되어졌던 방법들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브레멘 스펠러라는 방식이 있는데, 얘는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글자들이 있고 플리커가 5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리커가 위, 아래, 좌우에 방향을 가리키는 플리커가 있고 글자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 셀렉트 플리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플리커를 가지고 이 커서를 움직여서 글자를 내가 원하는 글자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셀렉트를 누르면 해당하는 글자가 이제 선택이 되는 방식의 스펠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연구가 되어졌던 게 이제 2009년도에 되어졌던 연구 결과가 정확도가 92.84%일 때 ITR이 22.6 bpm 정도의 속도와 정확도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제안이 됐던 방법 중에 하나가 멀티 스테이지 스펠러 방식인데, 우리가 P300에서도 사용을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단계를 나누어서 글자를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글자를 지우는 것 또는 이전 상태로 돌리는 이런 버튼이 있고, 또 3개에서는 여기서는 A부터 I까지, 여기는 J부터 R까지, 여기는 S부터 띄어쓰기까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면 얘가 다시 이렇게 3개씩 나뉘게 되고, 또 얘를 선택을 하면 이제 이렇게 다시 3개씩 나오고, 얘를 선택을 하면 이제 A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상태로 왔는데 그러니까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 그럼 프리비어스 액션을 눌러주면 선택을 해주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오게끔 해주는 방식이 이제 멀티 스테이지 방식이고, 그래서 이렇게 3단계의 스테이지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육각형 모양으로 해서 얘를 선택을 하면 얘가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또 얘를 선택을 하면 이 글자가 선택이 되는 이런 식으로 2스테이지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2개 이상의 스테이지를 사용을 해서 단계별로 선택을 해서 이제 글자를 선택해주는 방식이 멀티 스테이지 스펠러 방식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했을 때 이 논문에서 2010년도에 나왔던 연구 결과로는 정확도가 이제 92.25%고 ITR이 이제 37.62 bpm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실험 결과를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뭐 이 실험 결과와 이 실험 결과가 얘가 조금 더 높았으니까 더 좋구나 라고 이렇게 딱 수치적으로만 비교를 하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뭐 피험자 숫자도 다를 수 있고 동일한 피험자도 이제 얼마나
훈련이 됐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피험자가 모집이 됐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걸 절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보통 이쪽 논문에서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이 방법보다 이 방법이 뭐 다른 논문, 여러 논문들을 봤을 때 정확도도 높고 뭐 ITR도 높으니까 이 방법을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뭐 논문 한두 편만 가지고 이 논문보다 다른 논문이 성능이 더 좋게 나왔으니까 이게 더 좋은 알고리즘이구나,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스테이지 스펠러 방식인데요. 얼핏 생각을 하면 이제 멀티스테이지 방식이 이 원스테이지 방식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원스테이지 방식으로도 이제 정확도가 더 높고 속도가 빨라지는 방식들이 있었는데, 그럼 이 원스테이지 방식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원스테이지 스펠러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자를 한 번에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글자를 빠르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어떤 좌판 모양으로 글자들을 보여주고 각각 서로 다른 주파수로 이렇게 깜빡이도록 이렇게 시각 자극을 제시해 주는 방식이 원스테이지 스펠러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좌판 형태로 글자를 플라팅 해주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로우 컬럼 이런 행렬 형태로 글자를 이제 플라팅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쿼티 방식, 요거를 이제 로우 컬럼 약자로 RC 방식 이렇게 적어준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주파수로 각각 시각 자극이 깜빡이도록 해줘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파수 대역을 촘촘하게 사용을 해줘야 되고, 이 시각 자극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또 다르게 제한이 된 방법이 이 주파수뿐만 아니라 페이지 정보를 이용을 하자라는 방법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열이 여기는 8Hz, 9Hz, 10Hz 이렇게 해서 1Hz 간격으로 8부터 15Hz까지를 사용을 하고, 이 로우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지 정보를 다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로우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0인 경우, 그 다음에는 페이지가 0.4파인 경우, 그 다음엔 페이지가 0.8파인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지가 각각 다르게끔 되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고, 지금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얘에서 조금 더 변화를 줘서 지금 이 컬럼에 대해서도 주파수가 다르고 그 페이지 정보도 다르고, 또 로우에 대해서도 페이지 정보도 다르고 주파수도 살짝씩 증가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식. 그래서 다양한 주파수와 다양한 이 페이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시각 자극을 구분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오른쪽에 보면 지금 위에 있는 신호나 이 아래에 있는 신호나 다 같은 주파수인데 이렇게 시작하는 시점이 각각 다른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하고, 얘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얘는 여기서 시작하고, 얘는 여기서 시작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주파수는 같지만 이 신호가 언제 시작을 하느냐가 이제 페이지가 되는데, 이렇게 페이지를 각각 시각 자극마다 다르게 해줘서 이러한 시각 자극에 의한 뇌파 반응을 가지고 각각 이런 버튼을 구분해주는 방식이 또 이렇게 제한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SSVP 방식과 P300 방식을 융합을 한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방식이 많이 또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 이 P300 기반으로 스펠러를 사용을 했을 때 같은 행과 같은 로우에 있는 애들 간에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로우가 이렇게였고 컬럼이 이렇게 했으면 6이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뭐 이런 글자로 잘못 예측을 하진 않지만 같은 로우에 있는 애나 같은 컬럼에 있는 애로 잘못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러한 에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P300 기반의 스펠러에다가 SSVP 방식을 접목시킨 스펠러 방식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우와 컬럼은 이렇게 로우나 컬럼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깜빡이게 되고, 각각의 글자들은 이렇게 1, 2, 3, 4, 5, 6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들마다 서로 다른 주파수로 깜빡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글자들을 보면 한 로우에 대해서도 같은 주파수 대역이 없고 세로 그 컬럼에 대해서도 다 다른 주파수로 깜빡이게 해서 내가 어떤 로우나 컬럼을 선택을 했을 때 이때 내가 얘로 잘못 예측을 하면 이걸 SSVP 기반으로 얘가 아니라 얘를 본 거구나 라고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문자들은 각각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SSVP 자극처럼 깜빡이게 되고 P300에 해당하는 것들은 로우와 컬럼이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깜빡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SSVP 방식과 P300 방식을 하이브리드로 사용을 했더니 정확도는 93.85% 정도, 그 다음에 ITR은 한 56.44bpm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SSVP와 P300을 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이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SSVP 기반의 BCI 방법의 원리와 어떤 연구들이 되어지고 있는지, 또 실험을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피험자한테는 어떤 주의사항을 알려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SSVP를 이용을 한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